그럼 월요일 2부 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차장님과 시장의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헤드라인 이슈부터 공개를 할게요. 네, 금융지주사들이 역대급 실적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금호석유 조카의 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걸까요? 오늘 금호석유와 관련된 이슈까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4차 접종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금융사들 얘기가 될 텐데 지난해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일제히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온 걸까요? 4대 금융지사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금리 인상기에 이제 금융주들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고,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가 올리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작년 2020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선제 조치를 하면서 이것이 은행 예대 마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은행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았던 부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제 림이라고 하는 예대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 금융지사 이제 작년 총이익이 예대 마진 기준으로 14조 원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약 YOY 기준으로 34.5%가 증가했다라고 하니 엄청난 이 금리 인상기의 과실을 은행주가 톡톡히 좀 그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별로 좀 이자 이익만 좀 살펴보면 KB가 11.2조 원, 신한이 9.5조 원, 하나금융이 7.4조 원, 우리금융이 7조라고 하니 가히 압도적인 은행이자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 1조 벌었는데 은행 이자 수익만 하면은 뭐하러 배터리 파나 그냥 이런 진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늘 정도로 대부분이 YOY 기준으로 11%에서 16% 증가한 어쨌든 이런 좀 혹독한 증시에서 은행주가 좀 톡톡한 자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런 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사들 실적 좋은 거는 다 알고는 있었지만 지난해 네. 얼마나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지 저희가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런 실적 잔치 힘입어서 지금 금융지주사들이 주주환원에도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하던데 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 어떻게 좀 증가를 하는 걸까요? 어디가 더 좋다 이런 것을 네. 집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주가 실적이 좋은 것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집값이 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아놔야 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가면서 집을 매수한 분들이 아픔이 녹아져 있는 것이 사실 이자 마진 수익의 증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주들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슬픔이 녹아져 있는 수익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연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앞서서 KB금융이 1,500억 원 규모의 이제 자사주 소각 방침을 발표했고요. 신한금융도 여기 뒤쫓아서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각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배당 성향은 일제히 4대 금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주들이 다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작년, 재작년에 막혔었던 부분을 발빠르게 배당을 좀 축소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금 선제 조치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라는 이제 자기 어필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작년에 배당을 어느 정도 했었냐라고 보시면 KB와 신한이 5.3%, 하나금융이 7.4%, 우리금융이 7%라고 하니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에 적금 넣는 것보다 은행주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주는 지금 좀 시장 대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제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배당 매력 플러스 알파의 매력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금융주 뭐 실적 잘 나오고 뭐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거 알겠고 뭐 만년 저평가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는데 어때요?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금융주들 투자 매력도는 좀 충분하다라고 보세요? 사실은 포트를 꾸미시는 분들에게 한켠에 있으신 종목들이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세요라고 해도 글쎄 뭐 그냥 지금 싸 보이는 거 많은데 굳이 이 자리에서 은행주를 이렇게 대응하실 테니 근데 이제 포트의 한켠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2월도 지금 이번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도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사실 높아졌었어요. 사실 지난달까지도 얘기가 없었다가 올해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이쪽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어쨌든 올해는 계속 시장의 키워드가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화두로 던져지게 될 것이고 예대 마진이 여기서 축소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은행업의 그 생계의 특성상 그러면 올해는 계속 좋아질 수 있겠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물론 대출이 작년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출 자체의 파이가 커지지는 않겠지만 마진 자체는 적어도 지금 수준의 이상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수급적으로는 주식의 수급적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상장됐을 때 조금 부침이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된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었을 때 이 은행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전혀 고민 없이 일단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이 어떤 이슈들이냐라고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지금 최근 바닥에서 한번 뻗쩍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대출을 하겠다, 대출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인터넷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은행주들이 했던 부분을 좀 나눠 먹는 이슈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들에서 대출 확대라는 부분들이 근데 사실은 지금 4대 금융지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수급이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탄력성에서는 둔화가 될 수 있겠죠. 요거보다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책적인 부동산이라든가 대출 규제 완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 좀 등장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은행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요인들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 대선 후보자들이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도 토론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에 어떠한 변화도 있을지는 한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인터넷 은행들이 대출을 좀 뺏어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4대 금융지주들은 충분히 홀드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금융주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 전략이 유효하지만 지금 관점에서 새롭게 딱 하나의 금융주를 픽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라고 결국에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이 대출 규제도 상당히 심해졌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었다고 하던데 대선 이후에 정책 변화를 좀 유심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투자 전략에 대한 팁을 차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금융사들에 대한 이슈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의 종목입니다. 금호석유인데요. 또다시 경영권 분쟁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조카의 난 2라운드라고 불리던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 일단은 금호석유 하나만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장을 좀 경기 민감주 쪽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호석유를 짚어보면은 뭐 작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박창구 회장님과 박철환 조카 박철환 상무님의 어떤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좀 추가 랠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 붙었는데 기름을 뿌린 격으로 주가가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뭐 1차적으로 완화는 일단은 1차적으로 마무리는 됐는데 조카 측 입장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고 우리는 장기적인 스탠스로 대응을 할 거야.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락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지수도 안 좋았는데 거기에 좀 빠르게 원위치 않은 회귀하는 원주가를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 조카에 난 이 경영권 분쟁에서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금호석유와 OCI가 자사주 교환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박철한 상무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 상황이라서 다시 이쪽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3월에 주총도 있고 이래저래 뭐 다양한 뉴스와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에는 뭐다라고 볼 수 있나요? 자, 일단은 작년처럼 이렇게 막 뜨겁게 주가를 달아올릴 수 있을 만한 분쟁으로 치달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 자사주를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17% 정도 갖고 있는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우호적인 의결권으로 쓰기 위해서 OCI랑 바꾸면 교환을 해버리면 나중에 나에게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박철원 상무 측에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본인만을 위해서 회사의 자사주를 조금 불합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논쟁이 좀 치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금호석유라는 종목의 주가에게 봤었을 때는 주주들의 눈치를 굉장히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둘 다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소액주들에게 좀 유리하게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투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었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처럼 뜨겁게 막 경영권 분쟁이 주가를 큰 랠리로 갈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 주식들이 좀 오퍼레이션 리스크라든가 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주주들에게 짜증나는 그런 이슈들이 상황이 좀 짜증났었는데 금호석유는 그런 짜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시장 대비해서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물론이죠. 해주셨고 그리고 차장님은 워낙 가치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좋게 보시는 걸 네.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호석유가 또 업황 분위기를 타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 플러스 경기 민감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 작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과거에 실적이 좋았었던 게 이제 2018년도가 EPS 15,000원 수준이었고 2020년이 17,500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EPS가 뭐 6만 원까지 왔으니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공급망 대란 때문에 이제 모든 이쪽들이 숫자들이 좋았죠. 뭐 HMM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숫자가 좋았는데 이것이 피크아웃 논란이다, 뭐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 피크아웃 논란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는 확실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모든 일들이 어떤 공급망 대란이라든가 물류 대란이 정상화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의 실적의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이 대동소이한 의견인데 저는 그것이 굳이 악재로 해석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기정사실화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앞으로 펼쳐질 양적 완화 이후에 인프라 투자, 경기 부양책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충분히 이쪽에 대해 수요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극될 수 있을 만한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것은 경기가 활황이 되고 있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주가는 충분히 하방 경직을 논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어떤 이런 수급적인 악재,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짜증나는 시장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플러스 알파 이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피크아웃 논란이 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지금 주가는 전혀 비싸지 않고 충분히 싸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금호석유학은 지금 좀 긍정적인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판단해 봅니다. 매수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 저희가 짚어봤고 주가 흐름까지 차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마켓세븐에서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2부 첫 번째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